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10주기를 맞아서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내년 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진보 인사들이 잘 결집을 해서 총선에서 그리고 또 향후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지원 사격을 여당에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 대표는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병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9년간 그랬지만 이번엔 특히나 정치권의 표정이 미묘하게 엇갈립니다. 우선 여권은 내일 오후 2시 봉화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추도 행사에 총출동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지금 열심히 국가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기일이긴 하지만 여권이 이처럼 유별나게 신경 쓰는 건 10주기라는 상징성에 더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입니다. 그간의 추도식이 그리움의 무게를 뒀다면 올해부턴 노무현 정신을 일깨우기로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총괄하는 노무현 재단은 10주기 슬로건을 새로운 노무현으로 지정했습니다. 과정에선 유 이사장과 양 원장 등 친노, 친문의 총선 출마설이 더 부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새로운 노무현을 강조하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성과를 더 부각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참여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더 확대해 알리고 경제 실정에 대한 비판은 잠재우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20년 장기 집권의 명분을 만들면서 총선 전 여권에 대한 지지를 결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0주기 추도식에 불참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생 대장정 일정상 강원도 방문 등으로 시간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때도 당대표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간 일은 전무합니다. 이명박 정부 땐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한국당의 응어리가 깊다 보니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보는 조심하는 모양새입니다. 가뜩이나 야권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 분위기가 존재하는데 자칫 설화를 유발할까 경계하는 겁니다. 23일에 대한 여야의 표정과 의미부여가 서로 다른 건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권의 과한 홍보와 야권의 과한 외면 탓에 노무현 정신은 없고 마케팅만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뉴스토마토 최병호입니다. 네, 취재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병호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출정식이 있었고 이제 내일 봉화마을에서 추도식이 진행이 됩니다.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내일 추도식은 김해 봉화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과 생태공원 그리고 특별히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반 정도 가량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인사말을 시작으로 10주기 특별 영상을 시청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특별히 이번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한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추도사 낭독이 통역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도 유족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도사도 낭독됩니다. 이어서 추모 공연이 이어지고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자주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으로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노무현 재단과 경찰에서는 국회와 정부 관계자, 일반 시민 등 5천여 명이 내일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부시 전 대통령이 10주기를 맞아서 이제 참석한다는 거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네, 일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상당히 또 의미를 또 부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아마 그 9번 동안의 추도식 중에서 올해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특히 올해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몇 달 뒤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제 서거하셨는데요. 올해는 두 전 대통령의 10주기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특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연초부터 두 전 대통령의 추도 사업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습니다. 4월에는 두 분의 정치 철학과 현재 국내 정세, 또 한반도 상황을 짚어보는 공동 학술 대회를 열었고요. 또 4월부터 이달까지는 전국 주요 광역시와 미국의 LA,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영국 런던 등에서 시민문화제와 학술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실 전 대통령의 그 추도식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어떤 그 반응은 좀 이례적인 만큼 좀 과하다는 측면도 2달 동안 하는 거 좀 과한 것 같기도 있는데요. 해요. 2달 동안이나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민주당에서는 좀 절박한 면이 있습니다. 그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한번 그 정책을 강조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생전에 비교적 역대 정부 중에서 비교적 진보 정치를 강조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강조함으로써 민주당이 노리는 20년 장기 집권 계획에 대해서 명분을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노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성과가 이제 많이 또 강조가 되는 그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도 불참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확정이 된 건가요? 예. 다른 언론사에서는 또 봉하마을 계획이 있다는 또 보도가 나온 것 같아서. 예.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어저께 이제 일정을 선공지하면서 네. 미리 공지하면서 방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금 민생 대장정을 하면서 전국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내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뭐 일정을 만들려면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참석을 안 했고요. 황 대표뿐만 아니라 한국당은 전신인 새누리당과 또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시절에도 그 당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의원과 또 친박으로 불리는 최경환 의원 등이 참석한 적은 있었으나 당대표 신분은 아니었고 원내대표 신분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당에서 이렇게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노 전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한국당의 그런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봤자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무성 의원이 참석했을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그 건호 씨로부터 왜 왔냐는 식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고 물세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는 것 같고요. 한국당에서는 이제 현재까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절의 논평이나 언급이 없이 신중하게 좀 분위기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좀 신중하게 좀 서신을 하는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부 최병호 기자였습니다. 한국 정치사에 이 굵직한 족적을 남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 정치사,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 요 타파에 대해서 지역주의에 맞선 그 정치인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다 이견이 없을 겁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토록 외쳤던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뉴스 살펴봤습니다. 정부 파견 아이 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뜨겁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 최저 시급보다 이 시급이 50원, 겨우 50원 더 받는다고 합니다. 경력이 1년이든 10년이든 차이가 없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이게 결근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월 60시간을 못 채우면 연차 수당도 없다고 하네요. 특히 요즘 뜨거운 감자인 그 휴게 시간 관련된 대책도 없습니다. 신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가정에 파견하는 아이 돌보미가 지난 21일 정부 서울청사 후문에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유는 박봉입니다. 아이 돌보미는 주로 맞벌이 가정에서 하루 종일 아이를 봐주는데요. 시급이 8,400원밖에 안 됩니다. 최저 시급보다 50원 더 많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원래 열악하던 처우가 갈수록 더 나빠진다고 한탄했습니다. 근속 경력수당이 작년에 없어지고 토요일 활동수당이 150%에서 100%로 줄어들었습니다. 보수교육은 무급이고 교통비를 받지 못하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함부로 결근했다가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월 6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저희 교통비를 주던 거를 뺏어갔습니다. 예. 교통비를 줬는데 갑자기 2013년 9월부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통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인센티브 수당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수당마저도 이번에 완전히 100%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들은 교통비와 경력수당 지급, 경투사 휴가 보장을 외치며 자신들을 파견한 여성가족부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휴게 시간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근로자가 아니었던 아이 돌보미가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게 됐습니다. 이 의무는 지켜도 문제, 안 지켜도 문제입니다. 휴게 시간 없이 일하면 법을 어기게 되고 휴게 시간을 가지는 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남의 가정에서 일하는 아이 돌보미들이 30분 동안 쉬기 위해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쉰다고 아이를 방치해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여가부 산하센터는 아이 돌보미를 점심 30분 앞뒤로 한 명씩 채용했습니다. 돌보미를 많이 채용한 센터에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도 좋게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아이 돌보미는 탁상 공론이라며 반발이 심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8시간 일할 수 있는 거를 정작 우리는 가져간 돈은 적어지는 거예요. 현재 여가부는 처우 개선은 법에 따라 할 만큼 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없앤 수당도 있고 다른 비슷한 노동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없앤 수당도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휴게 시간에 대해서는 법률에 예외 조항을 두는 걸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태도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탁상 휴게 시간을 철회하고 처우 개선하라는 아이돌보미의 주장과 법대로 한 것뿐이라는 여가부의 반박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하루빨리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입니다. 네, 요즘 은행들은 고객들이 쉽고 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이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들은 아주 발빠르게 이에 따른 그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외국계 은행과 또 인터넷 전문은행, 또 국내 은행 다 다른 성적표를 내놓고 있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반면에 이 수익과 비용이 모두 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계 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비용은 점포를 줄이면서 많이 줄었지만 수익도 같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응에 실패한 겁니다. 최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객과 직원이 마주하지 않고 금융 업무를 보는 비대면, 금융권에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입니다. 이에 비대면을 꾀하며 점포를 줄여나간 외국계 은행은 수익과 비용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비대면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수익과 비용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한국시티은행의 점포는 44개에 불과합니다. 2016년 기준 전국 133개였던 점포를 줄여나간 결과입니다. 같은 기간 또 다른 외국계 은행인 한국SC은행은 254개였던 점포를 227개로 줄였습니다. 이는 두 은행 모두에게 비용 절감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은 2017년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2017년과 비교해 2018년에 영업 비용을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영업 비용은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인터넷 은행 업계와 외국계 은행 업계는 영업 수익 추이도 반대 양상을 보입니다. 외국계 은행들의 수익이 크게 줄어든 반면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수익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ATM 수수료도 늘어날 거고요. 고객 증가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전산도 확장을 해야 되고. 이를 두고 기존 은행과 인터넷 은행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비대면 채널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서 있는 인터넷 은행과 외국계 은행 모두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대응에 있어서는 희비가 엇갈립니다. 뉴스토마토 최진영입니다. 네, 인터넷 쇼핑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의 피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SNS 마켓을 이용했던 그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또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인블리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 그런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새롭게 생겨나는 유통의 생태계는 살리되 또 소비자의 피해는 좀 줄이는, 막는 그런 규제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피드백을 늦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쇼핑몰 인블리를 운영했던 임지연 부건 FNC 상무. 곰팡이 호박즙 사태를 시작으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20일 경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인블리는 물러났지만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만연한 문제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허술한 운영 탓에 그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지적입니다. 평소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자주 사는 이청아 씨는 최근 소규모 쇼핑몰에서 주문한 블라우스가 배송되지 않아 진땀을 뺐습니다. 2주가 넘도록 안 오는 거예요. 연락도 없이. 그래서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거의 30통인가 했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렵게 연락이 됐는데 일주일 더 걸리니까 취소하시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화나서 취소를 했죠. 이 씨는 결국 업체와의 여러 차례 전화 실랑이 끝에 주문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처럼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했다가 교환이나 환불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교환이나 환불을 위한 고객센터와의 통화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흔합니다. 최근에는 임지연 씨처럼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쇼핑몰이 인기를 끌며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블리 곰팡이 호박즙 사태도 소비자들이 유명 인플루언서를 믿고 구매한 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자상거래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SNS 쇼핑 이용자 10명 중 3명은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입금 또는 배송 후 연락이 끊기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하는 유령 쇼핑몰 피해도 13건 있었습니다. SNS 쇼핑몰 창구 중에는 가장 흔하게 활용하는 인스타그램 쇼핑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문은 쉽지만 교환과 환불은 어려운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며 관련 시장은 급속도로 커졌지만 소비자 불만 대응에 대한 기본 매뉴얼조차 갖추지 않은 업체들도 많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동안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연간 피해 신고 건수는 5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팩트포커스 김은별, 박미호 기자입니다. 네, 팩트포커스에서는 이슈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시내 면세점 추가 한 5곳 정도 이렇게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요.
기업에게 독일가, 득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시내 면세점 한 5곳 정도 이렇게 추가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팩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 14일 이 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을 포함해서 이 인천 1곳 그리고 광주 1곳 그래서 총 5곳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울 시내에서는 각각 면세점이 12개에서 15개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25곳에서 31곳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이 업계에서는 과당 경쟁으로 독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면세점을 잘 이용하지 않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매출도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굳이 면세점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면세점 업계는 사실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렸는데요. 이 면세점 업계는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매출이 급감하며 휘청였지만 사실상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인원수로만 봐도 그런데요. 이 한국면세협회에 따르면 2016년 2,063만 명의 외국인들이 면세업계를 찾았습니다. 이 사드 보복 여파 이후 좀 급감하면서 1,511만 758명까지 줄었는데요. 지난해에는 다시 1,819만 명으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심지어 올해 들어서는 3월에 처음으로 월 2조 원의 매출을 넘어섰고요. 지난 달만 하더라도 1조 9,947억 원으로 최대 기록을 경신해 나가는 중입니다. 네. 시내 면세점 추가하면서 매출도 늘고 수익도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더 추가를 하면은 좋아 보이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면세점 업계에서 기존의 업계들은 과당 경쟁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게 과당 경쟁인지 밥그릇 싸움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자체를 이제 면세점의 구조부터 매출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면세점의 매출은 과거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이끌었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중국 보따리상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 따이공 보따리상은 한 사람이 물건을 다량으로 구매를 해서 중국에 다시 되파는 그런 상인들을 말하는데요. 이 사드 보복 이후 면세점들이 여행사들을 통해 이들을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높아지면서 손객 수수료 자체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보따리상 유치를 위해서 손객 수수료가 높아지고 시장 자체가 보따리상 위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 리스크도 좀 커졌다고 할 수 있죠. 이 업계에서도 단체 관광객에 대한 기대보다 보따리상 유치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면세점이 이제 빅3라고 하죠. 롯데, 신라 그리고 신세계 보통 이렇게 이제 압축되는데 대부분 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이라고 하는데 따이공들이 많아진다고 해도 매출이 높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어떤 관계가 있죠? 따이공 자체에 이제 있더라도 아무래도 중국 리스크에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일단 면세점들의 이 매출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롯데면세점의 올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1조 3,96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은 무려 330%나 증가한 1,066억 원이었습니다. 사상 최대치라고 할 수 있죠. 이 신라면세점 역시 1분기 매출은 20.8%, 영업이익은 72.7% 증가했습니다. 신세계 면세점도 107.2% 증가한 7,033억 원의 매출액을 보였는데요. 이 영업이익은 임대료 부담으로 줄었지만 점유율은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관세청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1분기 국내 면세점 매출은 이 5조 6,1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쪽 표를 보시면 이 롯데와 신라 그리고 신세계의 매출액 구조가 거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빅3를 제외하고 중견 중소기업들과 기타 기업들의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이 하나갤러리아는 적자 누적 때문에 이 철수를 결정했고요. SM면세점은 14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결국에 이 신규 면세점이 생기면 운영할 여력이 있는 곳은 빅3 면세점과 그다음에 지난해 하반기에 추가 출점을 했던 현대백화점 면세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빅3 관계자 한 분에게 들은 바로는 이 확정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출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하나갤러리아, SM 이제 시장에서 나간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화면 보면 77.4%가 롯데, 신라, 신세계 결국 빅3가 대부분을 다 가져간다는 건데 추가적으로 면세점을 만들면 역시 이 구조로 그대로 빅3가 가져가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면세점이 추가가 되면 경쟁이 과열되는 건 맞지만 무조건적으로 독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기업 면세점에게는 오히려 충분히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 오히려 경계를 좀 해야 될 것은 시내 면세점 추가가 되면서 결국 이 빅3가 구조를 가져가게 되면 이 중소 중견 면세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울러 시장 구조 자체가 여전히 이 따이공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면세 산업이 결국에는 중국발 리스크에 여전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어서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 포커스였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인슈어테크입니다. 금융과 IT의 융합 분야인 핀테크가 화제에 오른 지도 오래됐습니다. 금융의 한 분야인 보험에도 예외 없이 기술 혁신의 파도가 밀려들고 있죠. 보험과 IT의 융합 분야를 인슈어테크라고 하는데 핀테크라는 용어에 비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편입니다. 인슈어테크란 무엇일까요? 인슈어테크란 보험을 말하는 인슈어런스와 기술을 가리키는 테크놀로지를 조합해 만들어진 조어로서 보험 분야의 업무나 서비스를 혁신적 정보 관련 기술로 효율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슈어테크는 인터넷을 이용한 비용 절감이나 효율화보다 더 발전한 개념입니다. 키워드는 모바일, 빅데이터, AI입니다. 2000년대부터 인터넷이 보급되었고 2000년대 후반에는 스마트폰이 보급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큰 규모로 사람의 기호나 행동 관련 데이터가 축적됐죠. AI나 그 기초가 되는 뉴럴 네트워크는 오래전부터 연구가 진행됐지만 빅데이터의 등장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가 AI의 학습이나 평가 데이터로서 활용되자 AI의 연구와 활용이 급격하게 진행된 것이죠. 예를 들어 보험 분야에서 AI는 리스크 예측에 있어 위력을 발휘하는데 과거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거래가 사기인지 아닌지를 확률로 특정하는 사용법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보험회사가 AI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을 구사해 유연하게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자는 가장 적절한 가격으로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슈어테크의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는 거래 수나 투자액, 스타트업 창업 건수 등 다양한 통계가 공개되어 있는데 요즘같이 핀테크가 계속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서 급성장한 분야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100만 달러 이상의 큰 투자가 나오는 분야입니다. 컨설팅 회사인 KPMG의 핀테크 투자에 관한 리포트 더 펄스 오브 핀테크 2018에 따르면 국가나 지역을 놓고 봤을 때 미국과 유럽에서 투자가 활발하고 아시아에서는 아직 많이 발전하지 않은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성장할 분야죠.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톡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톡합니다. 구청장 특집으로 지자체 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봉구 하면 사실 조금 외져서 배드타운의 이미지가 좀 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가 활력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구청장님이 또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이 아닌가 싶은데 민선 5기, 6기에 이어서 이제 7기까지 3선에 이제 성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에게 그동안 가장 도움이 된 그 정책이 또 무엇이 있는지 또 임기가 이제 끝날 무렵에는 과연 어떤 이제 대표하는 그 성과들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이랄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아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도봉구만의 정책이 아니라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 제안한 그런 정책이고 저희 도봉구에서 이제 최초로 그 시범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요. 과거의 행정이라는 게 되게 다 소극적인 행정이었어요. 찾아오는 민원들을 접수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 주민센터가 이제 찾아오는 주민들 맞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인 복지 행정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인력이 대폭 확대가 되고 또 방문 간호사가 동별로 2명씩 배치가 돼서 고령자랄지 아니면 임산부랄지 신생아 가정 이런 게 직접 방문하는 그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건 매우 주민들로부터 매우 호응이 높은 네.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임기 마지막에 어떤 거를 기대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봉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외곽에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내세울 게 없었던 그런 배드타운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통해서 도봉구가 음악 중심의 문화도시 이렇게 변모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저는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2012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추진해온 게 이제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 된다고 들었는데 서울 아레나 정말 이 부분은 또 많은 또 국민들의 뭐 도봉 구민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 국민 서울 시민 뭐 그리고 온 국민의 또 관심이 이기도 한 사업이에요. 청사진 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네, 요즘에 뭐 BTS가 전 세계적으로 뭐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정작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습니다. 전문 공연장이. 그래서 오래전에 2011년부터 그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작년 말에 정부의 투자 심사를 마쳤고 지금 이제 사업자 선정을 거쳐서 내년 9월 달에 이제 착공하게 되는데요. 약 2만석 규모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이고 최초의 시설입니다. 아레나 공연장이라는 것은 보통 공연장이 무대가 앞에 있고 객석은 쭉 앞 무대를 바라보는 이런 형식이었잖아요. 아레나는 가운데에 무대가 있습니다. 원형이 그렇습니다. 원형 경기장을 생각하면 되시는데 그래서 2만석 규모의 이 최초로 대중음악 공연장을 만드는데요. 한 해에 약 250만 명 정도가 국내 관람객이 오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국내의 이 가수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탑 클래스 아티스트들이 그동안에 공연장이 없어서 공연을 못 해왔는데 이제 아레나 공연장에서는 그런 세계적인 공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아레나 공연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상당한 이 관련 문화 산업들이 음악 산업들이 함께 집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담기 위해서 사전에 지금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요. 49층 규모이고 연건평이 5만 평, 상당한 규모죠. 이제 그런 아레나 공연장과 함께 그런 배우 시설, 그리고 뭐 로봇 과학관, 또 사진미술관 이런 시설들이 창동역 주변에 이렇게 그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롯데과학관이나 사진미술관, 그게 또 궁금해요. 신경제 이 중심지에서의 그 역할,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봇과학관은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의 핵심은 아닙니다. 사진미술관 역시도 그렇고요. 근데 도봉구에 이제 이러저런 그동안의 문화 관련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적은 편이었죠. 그래서 서울시와 협력해서 지금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봇과학과는 그에 발맞춰서 인공지능 또는 뭐랄까요? 그 VR이랄지 또는 AR, VR 또는 홀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또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사진미술관 역시도 국내 최초의 공공 사진미술관이고요.
상당히 문화적인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문화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네.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 그렇습니다. 같고 일자리도 정말 많이 늘어날 것 네네. 같고 이게 그냥 도봉구만의 일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국내적으로 관광객이 또 많이 올 수 있어서 좀 세계적으로도 도봉구의 이름을 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위치적인 면에서 요즘 또 수요는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약간 또 외진 면이 있어요. 네. 교통이 좀 안 좋잖아요. 좀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교통의 측면에서 우리가 2만 명의 관람객이 한꺼번에 왔을 때 차량으로 온다 그러면은 어디에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어느 나라나 이런 대규모 공연장은 바로 역, 전철역, 기차역 이런 쪽에 이제 바로 붙어 있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창동의 아레나 역시도 창동역에 바로 붙어 있고요. 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그 승용차로 이동하는 그 차량을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늘어날 테니까요. 지금 동부간선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또 GTX C 노선이 이 창동역에 정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역까지 강남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제 11분이면 도착하게 돼 있고 또 수원까지 GTX의 종점이 수원까지는 100분 정도 걸렸는데 한 30분이면 가는 그런 상당한 정도의 교통의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 크게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걱정을 또 덜 수 네.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도봉구가 기업들도 좀 많이 부족하고 백화점이 없습니다. 네. 지금 임기 동안에 뭐 백화점 없는 자치구라는 그 인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백화점 과거에는 도봉구에 백화점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레나 공연장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닙니다. 24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연건평이 8만 평 정도의 대규모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연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리테일 시설을 비롯해 가지고 문화시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세계의 어느 나라나 공연장만 떨렁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백화점 이야기는 전혀 이제 백화점보다 훨씬 더 훌륭한 기능을 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함께 들어온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거기 뭐 쇼핑몰도 들어올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도 기대를 또 많이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서울 아레나가 도봉구의 정말 핵심 상징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또 기대가 네.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봉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일자리 기금을 조성을 했더라고요. 네. 이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나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고용 문제가 심각한 과제이기도 한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게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책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매우 폭이 좁은데요. 저희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자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일자리 기금을 마련했고 연간 12억씩 이렇게 매년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이제 청년들의 이 창업, 취업을 지원하는 거랄지 중장년들, 조기 은퇴한 중장년들에게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네. 많이 또 효과가 좀 발휘가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 자리에 모신 구청장님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은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 분권과 관련돼서 요즘 가장 또 이슈이기도 하죠. 뭐 지속 가능한 이제 지방정보협회장으로서 뭐 과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지방자치의 역사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정부의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해요. 유럽 사회나 수백 년 된 그런 지방자치 역사를 가진 나라와 비교하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최근에 이제 지방 자치의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혁신 사례들이 지방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혁신 사례를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지방정부가 초기에 초기를 벗어나서 자체 역량을 가지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도 이것을 신뢰를 해야 되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것을 중앙에서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와 분권, 이 권한을 배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라도 빨리 이 국회에서 처리를 해서 자치와 분권의 이 역할을 더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합니다. 네. 자, 그래도 이번에 또 세 번째 임기입니다. 또 기대하시는 바가 또 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제 남은 임기 동안 또 꾸려 나가실 계획이신지, 이 도봉 구민께 마지막 또 전하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민선 5기와 6기 8년을 거치면서 나름 도봉구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주민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봉구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변화보다 앞으로의 변화가 훨씬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4년이 이 도봉구의 40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럴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총장님과 말씀 좀 나눠보니까 도봉구에 정말 상상 이상의 그런 변화가 또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제는 변방이 아니라 정말 매력적인 도시로 변모하기를 저도 응원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동진 도봉구청장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토크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정답부터 좀 공개를 해드리죠. 자, 어제 정답은 내 계좌 한눈에였습니다. 김정사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2024년 창동에 개장 예정인 콘서트 전문 공연장이자 K-팝 중심의 복합 문화시설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해 주시고 현재 방송되고 있는 스트리밍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로 정답 달아주세요. 정답 남기실 때는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영화 티켓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토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 여러분은 퇴직연금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신경 써서 관리하시나요? 무관심 그리고 낮은 수익률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활발해진 요즘인데요. 국내에는 없던 연금 솔루션 상품이라면서 출시됐던 타깃데이트 펀드 TDF가 그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도입 3년을 맞은 TDF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TDF가 뭘까요? 타깃 데이트 펀드는 고객의 은퇴 시점을 목표로 해서 생애 주기별 자산 배분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펀드를 말합니다. 이렇게 20, 30대에는 주식이라든지 신흥국 등 위험 자산 비중을 최대한 높여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요. 퇴직 시점에 가까울수록 채권이나 선진국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서 투자의 컨셉을 달리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TDF는 지난 2013년 삼성자산운용이 한국형 TDF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삼성 한국형 TDF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 5년 단위로 은퇴 시점에 따라서 상품이 좀 나뉘는데요. TDF 2050 같은 경우는 은퇴 잔여 기간이 30년 남은 20, 30대가 고객이 되겠고요. 2035 같은 경우는 40대, 그리고 아래로 보시는 2025 같은 경우에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객이 그 타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도입 3년이 지나는 동안 TDF 시장에 뛰어든 자산운용사가 벌써 8곳이 됐고요. 각 운용사마다 은퇴 시점을 달리한 TDF가 여러 가지 출시가 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교부학사 자산운용이 새롭게 TDF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도입 1년을 맞은 한화자산운용을 찾아가 봤습니다. TDF가 굉장히 시간이 지날수록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그 연금 상품에 가장 적합한 펀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TDF가 연금에 적합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글로벌 자산 배분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으로 TDF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줍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 부분이 아마 TDF의 굉장히 또 특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20대가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 대상, 위험의 어떤 감내 부분과 은퇴를 곧 앞둔 50대가 투자하는 투자 전략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들이 이렇게 투자 비중을 일일이 시간에 따라 바꾸기는 힘들지만 TDF는 펀드에서 알아서 이 비중을 조절해 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이유가 그 TDF가 작년, 재작년, 올해도 굉장히 인기를 얻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TDF 무엇보다도 바쁘신 개인들에게 또한 은퇴 자금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그런 분들한테 그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TDF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에 편입해서 운용하시면 되는 건데요. 각 운용사의 대표 상품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용사가 내놓은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1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군들인데요. 1위는 신한 BNP 파리바의 TDF 2035로 6.1%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한화 라이프 플러스 TDF 2020이 5%대 수익률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한국형 TDF 2020, KB 온국민 TDF 2020이 각각 2.76%, 2.17%의 수익률로 뒤를 이었고요. 미래에셋 전략 배분 TDF 2025가 1.9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상품별로 비슷한 전략들도 있고 상품들도 참 많은데요. 투자자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최순주 팀장의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지금 출시되어 있는 나와 있는 TDF들은 해외 운용사들과 위탁 또는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그 오랜 동안 그 운용 기간을 갖고 있는 해외 운용사들의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들을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TDF는 대표적인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이기 때문에 그 환 전략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TDF는 납입한 금액의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까지 합산한다면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적용돼서 115만 5천 원까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다만 TDF는 퇴직 시점을 염두에 둔 상품인 만큼 장기로 투자해야 하는데요. 단기로 투자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과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 김선영의 뉴스카페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낮 최고 30도라고 하네요. 따뜻한 오후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